이러려고 했든 저러려고 했든 간에 안 되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탄검대에서 패전했다는 소식이 이제 급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돼서 4월 28일에 대혼란이 벌어지는데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틀렸다 싶어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백성들이 도망가서 왕이 도망갔다. 실록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 이 돌아가는 꼴이 개판이고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못 싸웁니다. 누가 거기서 생명을 바치겠어요. 좌우간 29일날 밤에 드디어 선조가 이제 안 되겠다 피난 가자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우리가 선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선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선조의 피난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첫째, 왕이 피난한 것은 잘못됐다. 무조건 거기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뭐 계실 수도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무슨 소리냐. 그 대장에 맨날 죽고 일본 애들 뭐 옥새하고 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어쨌든 피난해서 또 돌아와 싸워서 이겨야지. 우리는 맨날 안전자에서 죽으라고 그래. 이렇게 또 비판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어요. 그게 어느 게 옳은 것인지. 일본군의 옥새 방식이 뭐 그게 지금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무조건 리더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도 전쟁 나서 사령관이 살았다 그러면 또 비난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합시다. 두 번째, 이렇게 선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는 거기서 같이 죽어야 한다. 옥새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당시에 이제 선조가 피난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피난하지 않고 여기서 싸우면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 결사항전을 할 것이고 그러면 무찌르지 못할 적이 없다라고 진짜로 믿는 거예요. 즉 이분들이 선조가 피난 갔다고 도망하는 거는 당신이 용기를 내서 결사항전했으면 도성이 떨어졌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옥새론하고 다른 건데 이길 수 있는데 당신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있다는 정말 그렇게 믿었느냐? 당시 우리나라 분들이 책으로 세상을 배우잖아. 그러다 또 동양의 역사책은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전쟁을 할 때 전술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 병사들이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하거나 뭐 웅성웅성할 때 장군이 칼을 딱 빼들고 한 놈 목을 치고 뭐 아니면 맨 앞에 나가서 뭐 이랬다 뭐 공성을 하는데 공성이 안 됐더니 장군께서 직접 이걸 메고 뛰었더니 됐다. 물론 장군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뭐 또 그런 걸 통해서 사기가 진작되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 때문만에 승리하진 않아요. 그런데 맨날 역사책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이거를 이제 정말로 믿는 거지. 그 증거가 뭐가 있냐? 그 오이문이라는 분이 쓴 쇠미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역사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당시 임난 나기 이분이 서울 명문가 출신인데 임난 나기 전에 이제 전국에 땅이 있어갖고 호남 지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소장료를 거들어 다녀요. 근데 살건 핑계고 좀 여행을 다녀보셨던 것 같아. 이분이 그때 나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전국 일주 한번 이 건수 잡아서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뭐 그 소작료 걷고 또 그 동네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 돌아다니다가 임진왜란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가 피난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왕이 성벽에 올라가서 병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먹고 등도 두드려주고 그러면서 막 하면은 병사들은 죽기 살기로 감동을 받아 싸울 것이다. 그리고 서울 앞에는 한강이 있고 서울의 도성벽은 그렇게 높은데 일본군이 물고기라서 한강을 이렇게 헤엄쳐 건널 거냐. 날아서 건널 거 도성의 높은 성벽을 건널 거냐. 뭐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일기장에 그렇게 쓴 거니까 정말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에 이렇게 믿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무슨 사건 나면 막 여론에서 막 이렇게 하죠. 물론 여론이란 중요하고 국민의 의견은 중요한데 그런 어떤 방법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백성들이 이런 걸 원한다거나 이런저런 정책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런 거를 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수술해도 환자가 죽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그걸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거는 민의가 아니죠. 이건 전문성의 분야예요. 실제로 당시에 보면은 그 이런 전쟁의 논리. 그러니까 사실 이순신 장군 그리고 어떻게 보면 7,000량에서 죽은 수군들도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저씨들의 전략론 때문에 그 희생을 당한 건데, 나는 칠천냥 얘기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해임된 것보다 거기서 죽은 정말 지난 긴 시간 동안 왜군을 막아온 역전의 용사들이 정부의 잘못된 결정, 물론 원균이 잘못 지휘한 것도 크지만 그 이전에 더 잘못된 건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죠.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정말 나라를 지켜온, 그리고 살아남아서 그 뒤로 자손 손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켰다 그러고 정말 26번을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던 수많은 장병들의 3분의 2가 칠천냥에서 전사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 우리는 원균한테만 갖다 뒤집어 씌우는데,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뭐 원균이 책임 없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원균보다 더 큰 책임은 현장 지휘관 말을 무시하고 뒤에서 읊어댄 인간들이라고. 아무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게 당시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이 우리나라나 특히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때 우리나라 역사책만 보는 게 아니라 중국 역사책도 보는데 책으로 전쟁을 배운 사람들. 그리고 그 책이 실전에는 하등도 도움 안 되는 이상한 얘기만 쓰여져 있는 역사책을 보고 전쟁을 배운 사람들이 망쳐온 거라고.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시 선조가 이렇게 나가서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하나씩 잠깐 따져보겠어요. 한강이 굉장히 넓은 강이에요. 굉장히 넓은 강인데 이 한강을 물고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 왜군이 물고기라서 한강을 헤엄쳐 건널 것이다. 헤엄쳐 못 건너겠죠. 그런데 물이 방어막이 되려면 그냥 물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성벽하고 붙어서 해자 역할을 해줘야 돼. 근데 성에 있는 수많은 방어시설 중에도 제일 중요한 건 해자예요. 그런데 한강은 도성 성벽하고 한참 떨어져 있어요. 남대문에서 걸어서 한강까지 한번 가보시면, 그 용산까지 가야 되나? 물이 안 시장은 땅이죠. 그리고 어쨌든 한강이 넓다고 하지만 건널 수 있고, 나중에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수도 방위군은 도성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한강을 나가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한강이 있다고 그래도 이것이 해자 역할을 해주지는 못해요. 정작 도성은 해자가 없는 성입니다. 도성은 지금보다는 조금 높았어요. 지금 이제 땅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여러분이 그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보면은 그거보다는 한 1.5m 더 높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주 낮은 성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높다고 해도 공성구가 닿지 못할 정도로, 정말 방어에 불리할 정도로 높은 성벽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형식적으로 쌓은 성보다는 높지만 그렇게 높은 성벽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성을 보면은 특히 동대문에서 남대문까지 이렇게 북쪽으로 삥 감아 도는 구역은 이제 거기가 이제 비탈이죠. 여러분 동대문 가보시면 동대문 북쪽하고 남쪽이 확연히 갈라지는데, 동대문, 그러니까 도로 있고 동대문 남쪽은 평야고, 동대문 길 딱 건너가면 바로 이렇게 지금 이화여대 부속병원인가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는 산을 끼고 있어요. 나름 뭐 방어력이 괜찮죠. 하지만 나머지 반쪽은 산을 안 끼고 있어요. 남산 쪽에 약간 끼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 3분의 1 정도는 평지성이에요. 그런데 성은 아무리 높고 훌륭해도 10m만 취약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를 들면 물통이 아주 튼튼한 물통이 있어. 구멍 하나 뚫려 있어. 물 못 담잖아. 그러니까 성벽이란 그런 거예요. 이게 막 좋은 부분을 봐가지고 야 이게 대단하다 어쩌다 저쩌다는 건 아무 소용없어. 평균 높이가 얼마다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 중간에 개구멍 하나 있으면 끝이야. 그런데 도성은 남대문에서 그 서소문 이쪽 라인은 너무 평야라. 동대문 그 남쪽 부분도 그렇고 이 전혀 방어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해자는 없을 뿐만 아니라 동대문에 옹성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동대문 옹성도 쌓으려고 쌓은 게 아니라 거기가 저기 좀 이렇게 습지였대 당시. 그래가지고 자꾸 성벽이 기울어고, 거기 그 경상북도 성주 출신 분들한테 할당이 된 지역인데 그게 자꾸 무너져고 더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 옹성은 성벽을 이제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땅이 기우니까 맞춰주려고 처음부터 설계에 넣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문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건 애초부터 전쟁하려고 만든 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치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있으면 이게 치가 나와 있어요. 요 치만 잘 설계되어 있어도 굉장히 강한 방어력을 형성하는데,
이 치가 나중에 이제 숙종 영조 때 와서 이제 뭐 그 도성의 방어력이 너무 형편없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 겪고 나서 맨날 도망가니까 이게 도성이 이게 뭐냐 이 얘기 나오니까 그때 이제 만든 거지. 사실상 치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은 산에 쌓는 성은 이렇게 산곡을 따라 쌓으니까 그러니까 치가 없어도 그런 역할을 하고 치를 만들기도 힘들죠. 하지만 이거 평야 부분에 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평야 부분에 치가 전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도성은 사실상 방어력이 없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조가 나가서 뭘 했든 안 했든 간에 도성은 지킬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왕이라면 같이 죽어야 된다. 무슨 소리냐. 피난을 해서라도 이끌고 다시 싸워서 회복해야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도성에서는 죽든지 살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도성에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선조나 당시 지배층들이 잘못한 게 없단 말이냐? 당신은 그 사람 편들어 주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역사에서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죠. 그런데 이 중세 역사학의 가장 잘못된 게 시스템을 잘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빌만 또는 어떤 리더의 책임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스템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중세 역사학이에요. 왜냐하면 중세는 해야 될 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통치해야 되고 아버지는 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선생님은 제자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현대는 그렇지 않잖아. 예를 들면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선도한다고 할 때 A라는 방법이 꼭 옳으냐 B라는 방법이 꼭 옳으냐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A라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야. B라는 방법을 쓰면 너 품성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 왜 안 했니? 너 왜 그거 안 했니라고 지적하는 게 지금식으로 말하면 도덕적 비난인 동시에 시스템적인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너 잘못했어. 그리고 역사책에다가 어느 놈이 나쁜 놈이야. 이 놈이 이렇게 안 했으면 되는데 라고 쓰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전율을 느끼면서 아 나는 꼭 A를 해야지. 나는 꼭 A를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게 동양 역사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 전해져가지고 오늘날은 무조건 이제 막 죽이고 싶다 살리고 싶다 하고 그거를 얘기 안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변명하는 거냐 뭐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조를 아무리 비난을 해봤자 사실 비난 많이 했잖아. 한국전쟁이라는 거 이승만 대통령 또 튀었잖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막 비난하면 너 왜 튀었니?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났을 때 도망 안 갈까? 전쟁터에서 도망병은 바로 즉결 처분하고 죽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죽은 사람이 전사한 사람보다 더 많다면 거짓말이지만 진짜 많이 죽었어. 그럼 그 뒤로 도망병이 안 나와야겠네요? 계속 나오잖아. 살인자를 사형시키면 살인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사형 철폐론자들의 주장이잖아. 그러니까 도망병이 나오는 거는 도망병을 죽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군대가 훈련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도망병이 나오고 그 도망병 아무리 죽여봤자 다음번 전쟁이 났을 때 준비가 안 돼 있고 시스템 돼 있으면 도망병 또 나와요. 그 도망하는 애들은 처형이라는 거 몰라서 도망하는 줄 알아. 우리가 임진왜란 얘기할 때 병자호란 때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겨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때 또 생겨요. 그 뒤로 전쟁이 안 나서 다행인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비난이 전부고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번엔 또 나요. 그래서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고 백성들한테 또 거짓말하고 도망치게 되고 중대범죄죠. 그런데 이런 중대범죄가 왜 일어났느냐? 도대체 이 나라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전쟁 준비한다고 군대는 키우고 백성들한테 세금 받고 훈련을 시켰는데 실제 전면전이 났을 때 벌어질 거에 대한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상 정보가 나서 이순신 장군도 임명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전쟁 나고 보니까 실전용으로 대비하고 전면전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은 이순신 장군하고 그나마 전라도 자수영, 우수영 밖에 없더라. 특히 육지에서는 실전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 신립을 탕금대로 내려보내고 나니까 도성에 병사가 없다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그 며칠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도 도대체 방어망 제대로 체크도 못하고 했다 안 하지 않았겠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예를 들면 백성들을 통제한다든가 백성들한테 도성을 사수해서 싸운다거나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는 지킨다고 거짓말을 하고 튀었는데 그건 또 다시 말하면 백성을 소개시킨다거나 피난한다거나 그런 2차적인 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 지배층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소개하고 피난한다 그러면 사실 나라가 존재하고 왕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건 보호의 의무예요. 예를 들면 중세 봉건 영주가 성에서 세금도 받고 애들도 두드려 패는데 저기 도적이 쳐들어온다니까 냅다 튄다고 하면은 아마 백성들이 쫓아가서 때려 죽일 거야. 왜? 네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세금 받고 어쩌고저쩌고 영주인 척한 거는 어디까지나 보호의 의무지. 그랬는데 정작 일이 나타났는데 튄다 그러면 당연히 뭔 일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무서웠겠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고 튀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체계적으로 백성들을 피난시키고 자기도 뜻으로 맞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피난시키고 설득할 만한 이런 시스템적인 준비나 리더십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거짓말하고 튀게 되는 거죠. 인류가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사 역사도 계속 이어진다면 이런 일이 또 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조가 도성에서 저런 비겁한 짓을 하고 튀게 되고 오늘날까지 욕을 먹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거부터 찾아야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전쟁을 대비한 실전적인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었다.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의 관료제라는 게 항상 관행 따라서 하다 보니까 뭐 세금 걷고 뭐 그냥 평범한 거 재판하고 이런 거는 정말 그냥 진짜 매뉴얼대로 해도 웬만큼 넘어가지만 뭔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다. 그리고 그 비상사태를 대비한 준비를 한다는 게 제1의 의무인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순간 국가나 왕이나 관료나 지배층의 모든 권력의 존재의 의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에게도 중요한 것인데도 그 의무를 방기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 그랬더니 지배층이 순진한 백성을 속이고 도망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 이런 비극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전투로 돌아가서 임진왜란 초기에 전황을 바꾸었던 정말 중요한 전투, 김시민의 진주성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